일본 오사카에서 평생 같은 동네만 보고 살던 한 여대생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권을 숨기는 아버지, 매일 말리는 친척들.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못해 입국심사대에서 얼어붙었던 그 순간부터 단 석 달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에서의 첫날 밤 발코니에서 바라본 야경에 숨이 멎을 뻔했다는 그녀. 카페에서 커피 하나 주문하지 못해 손이 떨렸던 그 여성이 불과 2달 후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한국인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게 되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녀처럼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20대 여성들이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왜 너도 나도 한국으로 몰려오는 걸까요? 한국 아파트 단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타나카 유이입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22해를 같은 동네에서만 보냈죠. 대학을 1년 휴학하고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여자 혼자 외국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그것도 한국어는 배워서 뭐에 쓰느냐고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여권을 숨기기까지 하셨죠. 친척들도 모두 저를 말렸어요. 사촌 언니는 한국 가느니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에 가라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 뜻을 거역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설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지 겨우 1년, 회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공항 안내 방송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한국어로 뭔가 물어봤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심사관이 영어로 다시 물어봐 주셨지만 그마저도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공항 픽업 기사님을 찾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는데도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주변을 3바퀴나 돌면서 헤맸습니다. 기사님께서 결국 일본어로 타나카 유이 씨 맞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일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의 고층 건물들, 한글로만 쓰인 간판들, 일본과는 다른 교통 신호등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4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사카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어요. 수십 개의 고층 아파트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각 건물마다 발코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불빛들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석 달간 머물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넓은 공간에 놀랐어요. 원룸이었지만 일본의 제 자취방보다 2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발코니에서 본 야경이었어요. 발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산책로가 보였고 중앙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주변으로 카페와 편의점 간판이 보였죠. 멀리 보이는 다른 단지들의 불빛까지 합쳐지니 마치 거대한 빛의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석 달을 살게 되다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해준 생수와 간단한 식료품이 들어있었어요. 친절함에 감동받으면서도 내일부터 시작될 낯선 일상이 두렵기도 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요. 아버지는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결국엔 제 편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껴졌어요. 여기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요. 다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은 커플. 모두가 편안해 보였죠. 저곳에 제가 섞여 걸을 수 있을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불안함이 다시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제 이야기도 조금씩 섞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날 밤 저는 발코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사카에서 보던 야경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제 상상이 그날 밤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혹시 제가 유일한 일본인이면 어떡하죠?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내 펼쳐봤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재를 덮고 다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이 켜진 집들이 많았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저도 저들처럼 이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은 금방 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학원 레벨 테스트는 9시 30분이었어요. 서둘러 씻고 나와 단지 안 카페에서 간단히 아침을 사 먹기로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같은 층에 사는 듯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인사를 하려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단지 입구 쪽 카페는 생각보다 붐볐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로 가득했죠. 메뉴판을 보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글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느껴져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직원분이 사이즈를 물어보셨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겨우 커피 하나 주문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학원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거든요. 어학원에 도착한 건 9시 10분이었어요. 2층 건물의 3층 전체가 어학원이었습니다. 리셉션에 가서 오늘 레벨 테스트 받으러 왔다고 말했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마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았어요. 고마우면서도 창피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것 같은 학생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서양인 몇 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만 떨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 여학생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었죠. 네라고 대답하자 자기는 베이징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리웨이라고 했어요. 레벨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이었어요. 문법, 어휘, 독해 문제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1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실제 시험은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독해 지문은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죠. 60분 동안 문제를 풀었는데 반도 제대로 못 푼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화 테스트였어요. 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눠야 했거든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미리 준비한 문장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타나카 유이이고 오사카에서 왔고 22살이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고요. 선생님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드라마 제목을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 결국 영어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10분쯤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수고했다고 하시며 나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을 준비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개져 있었죠. 진정하고 나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리웨이가 저를 보더니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웨이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자기도 잘 못했다고요. 그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만 못한 게 아니구나 싶었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어학원을 나서니 낮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리웨이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판은 다 한글이었지만 사진이 붙어있는 김치찌개를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리웨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어로요. 리웨이는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 진학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6개월 과정으로 등록했다고 했죠. 저는 석 달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석 달은 너무 짧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게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최대 기간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제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석 달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레벨 테스트 잘 봤다고 친구도 사귀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어머니는 곧바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잘했다고 무리하지 말라고요. 저녁 6시쯤 배가 고파 단지 안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여유로워 보였죠. 편의점 도시락 코너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걸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분이 뭐라고 물었는데 못 알아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커피 주문, 밥 먹기, 편의점 물건 사기. 일본에서는 당연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전부 어려웠어요.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름답게만 보이던 불빛들이 오늘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겠죠? 저는 언제쯤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 녹아들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겨우 첫날인데 포기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리웨이라는 친구도 생겼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찍 잠들었어요. 레벨 테스트 결과가 나온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급 2반에 배정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막상 결과를 받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1년을 공부했는데 겨우 이 정도라니. 하지만 리웨이는 저보다 한 단계 낮은 초급 1반이었어요. 저한테 부러워하며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었죠.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였어요. 반에는 12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5명, 베트남에서 온 학생 2, 태국 학생 2, 미국인 1명, 프랑스인 1명, 그리고 저까지. 다들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첫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어 일어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비한 문장을 천천히 말했어요. 이름, 나이, 출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선생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목소리가 떨렸던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긴장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반 친구 중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밀리라는 친구였어요. 자기도 혼자라서 심심한데 같이 밥 먹자고 했죠. 좋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민이라는 친구도 함께 가자고 해서 셋이서 어학원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에밀리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이유였어요. 민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죠. 우리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화가 잘 통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하나 봅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단지 안을 천천히 걸어봤어요. 그동안은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단지 중앙에 있는 공원에는 벤치들이 있었고 작은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카페 앞을 지나는데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단지 안 카페가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싶었죠. 일본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택배 보관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단지에는 정말 필요한 게 다 있구나 싶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었죠. 저녁 때쯤 단지 안 작은 마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과일, 야채, 고기, 생선까지 다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편의점보다 저렴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한글로만 쓰여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하고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죠. 그분은 자기는 이 단지에 산다며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얼떨결에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요리 재료요라고 했더니 직접 골라주셨어요. 밥하기 쉬운 재료들이라고 하시며 계란, 김치, 라면, 참치캔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셨죠.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분은 자기 이름은 지수라고 2단지 5동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3동이라고 했죠. 지수 씨는 카페에서 자주 공부하니까 보면 말 걸라고 했어요. 한국어 연습도 할 겸요. 정말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산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절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거든요. 지수 씨 같은 분이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와 민에게 단지 구경을 시켜줬어요. 둘 다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이런 아파트 단지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죠. 이번에는 메뉴를 천천히 읽어보고 주문했어요. 라테를 달라고 했더니 직원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수 씨가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며 옆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계셨는데 휴식 시간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렸죠. 지수 씨는 대학교 4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데 단지 안 카페가 조용해서 자주 온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봤죠.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이 단지가 정말 편하다고 했어요.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는 다 이렇다고요. 생활에 필요한 게 다 모여 있어서 편하다고요. 일본이랑은 좀 다르죠? 하고 물었어요. 네, 완전히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각각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다고요. 지수 씨는 주말에 시간 있으면 근처 맛집도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 제대로 먹어봐야 한다면서요. 에밀리와 민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았죠.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풍경이었어요. 불빛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이 도시에, 이 단지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에밀리, 민, 지수 씨. 벌써 3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단지 안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고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날 배울 내용을 예습했습니다. 9시까지 어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점심은 친구들과 함께 먹었죠. 오후에는 단지 안 카페나 공유 스터디룸에서 복습을 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운동을 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단지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페 가려면 전철 타고 나가야 했고 운동하려면 따로 헬스장을 등록해야 했어요. 여기는 모든 게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죠.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특히 공유 스터디룸은 정말 유용했어요. 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공간인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와이파이가 다 갖춰져 있었고 조용해서 공부하기 딱 좋았어요. 에밀리, 민과 함께 거의 매일 갔죠. 어느 날 스터디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 대학생 2명이 앉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명이 저희 쪽을 보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대답했더니 한국어 배우러 왔냐고 했죠. 그렇다고 하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준호와 민재라고 했어요. 둘 다 근처 대학교 3학년이고 이 단지에서 자취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어요. 특히 준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스터디룸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준호와 민재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나 문법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교과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실제 한국 사람한테 들으니 훨씬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택배 받을 때 모든 순간이 한국어 연습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지수 씨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를 데리고 맛집을 다녔는데 메뉴 주문하는 법, 계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칼국수. 한국 음식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한국어도 늘어갔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한국어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편의점 직원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카페에서 복잡한 메뉴도 주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어요. 일본에서 왔다고 대답했죠.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제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니요. 수업 시간에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에 손을 들어 대답했고 발표도 자원해서 했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에밀리와 민도 비슷하게 변했어요. 우리는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문법이 틀리면 서로 고쳐주면서 배워갔죠. 저녁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단지 안 산책로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죠. 일본에서는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의 효율성에 계속 놀랐어요.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왔고 택배는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단지 안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죠. 은행 업무도 단지 1층에 있는 ATM에서 할 수 있었고 병원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발코니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졌고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남들 눈치를 봤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오히려 자유를 줬습니다. 틀려도 괜찮았고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사람들은 제 노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유희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고요. 한 달 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단지 안 생활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점심은 어떤 식당에서 먹고 저녁에는 어떤 산책로를 걸을지 다 알게 되었어요. 마트 직원분들도 저를 알아보셨고 카페 바리스타분들도 제 단골 메뉴를 기억해 주셨죠. 이 도시에서, 이 단지에서의 삶이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했더니 정말 대견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서툴렀지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한국어로 적어봤어요. 선생님께서 매일 일기 쓰면 실력이 는다고 하셨거든요. 틀린 문법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어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쟤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자신감 있게, 더 능동적으로요. 이 변화가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기대되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주말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평일에는 수업과 공부로 바빴지만 주말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거든요. 지수 씨, 준호, 민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에밀리와 민도 항상 함께였죠. 첫 번째 주말에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잘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사진들을 많이 건졌죠. 일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2번째 주말에는 홍대에 갔습니다. 거리 공연도 보고 예쁜 카페들도 들렀어요. 지수 씨가 추천해준 빈티지 옷가게에서 쇼핑도 했죠. 한국 패션이 일본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더 자유롭고 개성 있는 느낌이었어요. 3번째 주말에는 한강에 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민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다고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주말 나들이가 끝나고 단지로 돌아오면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지수 씨가 자기 집에 초대해줬습니다. 오동에 있는 투룸 아파트였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지수 씨가 직접 한국 요리를 해줬어요. 김치찌개랑 불고기, 잡채를 만들어 주셨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마치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있는 가족이 그리웠지만 여기에도 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수 씨, 준호, 민재, 에밀리, 민. 이 사람들이 제게는 한국에서의 가족이었어요. 식사 후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매일 울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라고 했죠.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희 씨가 적응 잘해서 다행이라고요. 처음 마트에서 만났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국 사람 같다고 했죠.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준호가 거들었어요. 유희 씨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졌다고요. 이제는 일본 사람인지 모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과장된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제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일에도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1분짜리 발표였지만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 한국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냐고요? 네라고 했더니 자기는 도쿄에서 1년 살았다며 반갑다고 했어요.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죠. 그분은 회사원이었는데 재택 근무를 자주 해서 단지 안 카페를 애용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본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쌓여갔어요. 단지 안에서, 카페에서, 마트에서, 산책로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눴죠. 그럴 때마다 제 한국어는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일본에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확실하게 표현했고 속상하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한테 바로 말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에밀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유이는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요. 더 밝아졌고 더 적극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도 동의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도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한국어 실력만 는 게 아니라 제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졌고 더 솔직해졌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단지 안 산책로를 걸으며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요. 일본에서는 이런 대화를 잘 안 했어요. 다들 바빴고 깊은 이야기는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넉넉했고 사람들은 진지한 대화를 좋아했어요. 지수 씨는 졸업 후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한다고 했고 준호는 대학원에 갈지 취업을 할지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군대를 다녀온 후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원래는 대학 복학해서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제게 너무 많은 걸 바꿔놨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줬어요. 유이는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고, 아직 젊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법,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법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한다는 것,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것죠. 일본에서는 몰랐던 제 모습들이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야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요. 용기 내서 한국에 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덧 3달 중 2달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2주.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날 줄 몰랐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3달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됐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도 몇 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이 친구들과도 곧 헤어진다는 생각이요. 에밀리와 민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귀국 날짜가 비슷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가기 싫다고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왜 시간은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고 했죠.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은 계속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리는 베트남으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우정은 계속 이어가자고요. SNS도 마팔로우 했고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진다는 걸요. 그날 저녁 지수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주 후면 일본으로 돌아간다고요. 지수 씨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벌써냐며 놀라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아쉽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가 마지막 주말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고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가봐야 안다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재도 부르겠다고 했죠. 남은 2주 동안 저는 단지 안 곳곳을 다시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설렜던 카페, 매일 아침 커피를 사던 곳, 친구들과 공부했던 스터디룸, 저녁마다 산책하던 산책로. 모든 게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헤맸는데 이제는 직원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오늘도 삼각김밥이냐고 웃으며 물었죠. 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관계들도 곧 사라질 거예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지수 씨가 처음 도와줬던 그 마트요. 이제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었어요. 재료를 보고 뭘 만들 수 있는지 알았고 가격도 흥정할 수 있었죠. 한국어가 이렇게 늘다니 저도 신기했습니다. 계산하면서 직원분이 물었어요. 요즘 자주 오시는데 근처 사시냐고요. 네, 삼동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단골이시네요 하셨어요. 단골.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단골이 된 거예요. 하지만 곧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막 익숙해졌는데, 이제 막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떠나야 한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마트를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 한가운데 있는 벤치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노는 주민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 평화로움 속에 제가 있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첫날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그 할머니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한국 생활 재미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한국이 그리우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드렸죠.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어요. 방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져온 옷들, 산 물건들, 교과서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은 홍대에서 샀던 거, 이 노트는 첫 수업 시간에 썼던 거, 이 펜은 지수 씨가 선물해 준 거. 모든 물건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한국 생활의 증거들이었죠. 핸드폰을 보니 사진이 1000장이 넘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맛집 사진, 궁궐 사진, 한강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기다렸다며 좋아하셨지만 제 목소리가 시무룩한 걸 눈치채셨나 봐요. 한국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았다고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가 밝아져서 다행이라고, 보내길 잘했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익숙해진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 야경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남지 않았습니다.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집들에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여기 있겠죠. 모레도 1년 후에도요. 하지만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 도시를, 이 단지를, 이 사람들을 두고요. 왜 이렇게 아쉬운 걸까요? 겨우 석 달인데요. 하지만 이 석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이 불빛들이, 이 바람이, 이 공기가 모든 게 그리울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야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찍어두고 싶었어요. 일본에 가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순간이 떠오르겠죠. 발코니에 서서 울었던 이 순간이요. 다음 날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라고요. 수료증을 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 민과 카페로 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앉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말하면 울 것 같아서요. 한참 후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요. 언젠가 어디선가요? 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요. 각자 다른 나라로 돌아가면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도 약속은 해야 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로요. 이제 웬만한 건 다 한국어로 쓸 수 있었어요. 오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아쉬움, 그리움, 감사함, 사랑. 모든 감정들을요.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고요. 발코니에 마지막으로 나가 야경을 봤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의 야경은 오늘만의 것이니까요.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감정까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주말이 왔습니다. 지수 씨가 약속대로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줬어요. 남산타워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준호, 민재, 에밀리, 민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펼쳐졌어요. 처음 왔을 때 봤던 그 아파트 단지들, 고층 빌딩들, 한강.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도시 전체가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사람의 삶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석 달 동안 저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지수 씨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우리 단지라고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작은 빛들이 모여 있는 곳. 제가 3층 동안 살았던 곳. 갑자기 코끝이 찡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우리 6명이 함께 찍은 사진. 남산타워를 배경으로요. 다들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은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지수 씨가 특별한 곳이라며 데려간 곳이었어요. 전통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며 맛봤어요.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각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고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경복궁에서 한복 입었던 날이라고 했고, 미는 한강에서 치맥 먹었던 날이라고 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말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다고요. 처음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 레벨 테스트에서 떨었던 순간, 친구들과 처음 밥을 먹었을 때, 지수 씨가 마트에서 도와줬을 때, 모든 순간이요. 지수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기도 유이를 만나서 좋았다고, 일본 친구가 생긴 게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했어요. 준호와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날은 운이 좋았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유이 씨는 꼭 다시 한국에 와야 한다고요.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겨우 3달 살았을 뿐인데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요. 지수 씨는 졸업 후 여행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요. 준호는 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했고 민재는 취업 준비를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요. 이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이걸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들 응원해줬어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지수 씨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꼭 다시 만나자고 연락 자주 하자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재도 악수를 청했어요. 에밀리와 민과는 오래 껴안았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레 떠나니까요.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왔을 때와 돌아갈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똑같은 옷이지만 입고 있던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3달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이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것보다 더 큰 변화였죠. 마지막 수업 날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료증을 나눠주셨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타나카 유이. 이 수료증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예요. 꿈이 아니라는 증거죠. 선생님께서 한 명씩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처음 왔을 때랑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한국 생활이 행복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다고 대답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잊지 않겠다고요. 수업이 끝나고 반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12명 모두 함께요. 각자 다른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 사진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했다는 증거로요. 마지막 밤 발코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이 야경을 보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눈물이 났지만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불빛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했어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공기를요. 모든 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잊지 않으려고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발한다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감사하다고요. 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주셨어요. 잘 돌아오라고 공항에서 기다리겠다고요. 짐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빠뜨린 게 없나 확인했어요. 가져온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요. 추억, 경험, 성장. 그 모든 것들을 가방에 담아가는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빛나는 도시. 내일이면 떠나지만 이 도시는 계속 여기 있겠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불빛은 여전히 빛날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 도시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서울이, 이 단지가, 이 사람들이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이 도시에,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일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오사카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3달이 정말 지나간 건가?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지수 씨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겠다면서요.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꼭 다시 만나자고 한국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고 말았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도시.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예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졌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아버지도 표정이 밝아 보이셨죠.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익숙해야 할 오사카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어 간판들, 일본 사람들, 일본 자동차들. 제가 떠나 있던 사이 오사카는 그대로였는데 저만 변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석 달 전 떠날 때 그대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했죠. 서울 숙소가 더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짐을 풀면서 한국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복 인형, 한국 화장품, 친구들이 준 선물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수료증도 꺼내서 책상에 걸어뒀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다녀왔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한국어 많이 늘었냐고요. 저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만났던 사람들을요.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말투도 밝아졌고 표정도 생생해졌다고 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유이랑 지금 유이랑 다른 사람 같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아파트 단지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편한 곳이 있다고요? 모든 게 단지 안에 있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죠.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단지 야경, 카페, 공원, 산책로. 친구들은 감탄했어요. 일본에는 이런 곳이 없다고, 정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친구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자기도 한국 어학연수 갈 수 있냐고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사울이는 바로 그날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학원 정보를, 숙소 정보를요. 저는 제가 다녔던 어학원을 추천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친구 아야카도 관심을 보였어요. SNS에 제가 올린 한국 사진들을 보고 너무 가고 싶어졌다고요. 특히 한강 사진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교수님과 동기들이 반겼어요. 한국어 전공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국 다녀온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학과 교수님께서 특별히 저를 부르셨어요. 교수님은 제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땠는지, 한국어는 얼마나 늘었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고요.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부전공으로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다고,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알아봤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1년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석 달도 좋았는데 1년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교환학생 가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다녀온 후 제가 너무 밝아져서 오히려 다시 가는 걸 응원해 주셨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지수 씨, 준호, 민재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화상통화도 자주 했죠. 한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SNS를 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어학연수가 트렌드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요. 한국 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어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20대 여성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단기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였죠. 저처럼 한국 아파트 생활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관심 있는 일본 여성들의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제 경험을 공유했죠.
단지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어를 배우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어떤 어학원이 좋은지, 숙소는 어떻게 구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사오리는 결국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석 달 과정으로요. 제가 추천한 어학원에 등록했고 저와 비슷한 지역에 숙소를 구했어요. 떠나기 전 저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말해줬어요. 처음에는 힘들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 달만 버티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정말 친절하다고요. 사오리가 떠나는 날 공항까지 배웅 갔습니다. 지수 씨가 저를 배웅해 준 것처럼요. 사오리에게 말했어요. 즐겁게 다녀오라고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사오리는 떨리지만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석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웠던 그때요. 이제는 사오리가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경험을 하게 될지 벌써 기대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저처럼 한국에 가는 일본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 모두가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느낄 거예요. 한국의 따뜻함을, 사람들의 친절함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요. 밤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오사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예쁘긴 했지만 서울 야경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그 따뜻한 느낌은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 다시 갈 테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지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요. 1년 동안 서울에서 살 거라고 했죠. 지수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냐며 너무 좋다고 기다리겠다고요. 준호와 민재한테도 알렸습니다. 다들 환영한다고 했어요. 돌아오면 더 재미있는 곳들을 보여주겠다고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정말 돌아가는구나. 제2의 고향으로요.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동기란에 솔직하게 썼어요. 한국에서의 석 달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석 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더 긴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봤던 그 별들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다시 만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었어요. 용기, 자신감, 개방성, 따뜻함. 모든 것을 배웠죠. 그 배움을 가지고 저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한국으로 향하는 건 저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저처럼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요. 우리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발코니에서 서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제 마음속에도 현실에도요. 그곳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요. 타나카 유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학연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한 증언이죠. 효율적인 생활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석 달 만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 단지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이 공간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진짜 일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러 오지만 결국 인생을 배우게 되죠. 한국의 따뜻함을, 한국인의 친절함을,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곳,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 되었어요. 타나카 유이처럼 한국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한국 생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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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습니다.